영희는 거실 창가에 서서 하염없이 밖을 바라보았다. 늦가을의 쌀쌀한 바람이 창문을 두드렸다. 식탁 위에는 세 개의 통장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큰 결심을 하는 날이었다. 영희야, 정말 그렇게 하기로 한 거야?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친구 순자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응, 더 이상은 안 되겠어. 이제는 변해야 할 때야. 애들이 반대하면 어쩌려고? 영희는 잠시 침묵했다. 지난 밤 뜬 눈으로 지새우며 수없이 고민했던 순간들이 떠올랐다. 괜찮아. 이게 우리 모두를 위한 거야. 큰딸 미선은 마흔이 되어 가도록 결혼 자금을 모으지 못했다. 영희가 보태주는 돈에 의존한 채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갔다. 둘째 아들 준호는 사업 실패 후에도 새로운 도전을 하겠다며 끊임없이 손을 벌렸다. 막내딸 수지는 명품백과 외제차를 바꾸는데 영희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겼다. 엄마가 있잖아. 그들의 입에서 늘 나오는 말이었다. 영희는 책상 서랍을 열어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남편과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다. 10년 전 그가 떠나기 직전이었다. 여보, 내가 잘하는 걸까요? 사진 속 남편은 늘 그랬듯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영희는 그 미소에서 답을 찾은 듯 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해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창밖으로 단풍잎이 하나 둘 떨어지고 있었다. 영희는 휴대폰을 들어 문자를 보냈다. 오늘 저녁 7시 집으로 모여주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순간 가슴이 떨렸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결심이었다. 오후가 되자 영희는 평소와 다름없이 장을 보러 나갔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늘 사던 비싼 식재료 대신 적당한 가격의 것들을 골랐다. 자녀들의 입맛에 맞추느라 사던 특별한 식재료들도 이제는 필요 없었다. 시장 한켠에서 만난 이웃 김 할머니가 물었다. 영희 씨, 오늘은 장바구니가 많이 가벼워 보이네요. 네, 이제부터는 저 혼자니까요. 혼자라뇨? 애들은요? 영희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 애들은 애들의 길을 가야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단풍나무 아래 벤치에 잠시 앉았다. 저녁이면 이곳에서 남편과 자주 시간을 보냈었다. 그때는 미처 몰랐다. 자녀들에 대한 과도한 사랑이 오히려 그들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을. 여보, 제가 이제야 깨달았어요. 진정한 부모의 사랑은 자녀를 놓아주는 거라는 걸. 집으로 돌아와 저녁 식사 준비를 하며 영희는 마음을 다잡았다. 오늘 저녁이 평소와 다른 마지막 식사가 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다. 시계가 7시를 가리켰다. 현관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어머니,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미선의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다. 영희는 방금 자신의 결정을 전했다. 더 이상의 경제적 지원은 없을 것이라고. 난 이제 내 인생을 살려고 해. 너희들도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말도 안 돼요. 준호의 아내 민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의 손목에는 새로 산 명품 시계가 반짝였다. 시어머니의 돈으로 산 것이었다. 어머님, 그동안 저희가 얼마나 효도했다고 이러세요? 매주 찾아뵙고 명절에도 하루 종일 시중 들고. 민지의 말에는 비아냥거림이 가득했다. 영희는 마음 한켠이 아팠다. 매주 찾아온다던 민지의 방문은 항상 목적이 있었다. 아이들 학원비, 해외 유학 자금, 새 차. 찾아올 때마다 돈 타령이었다. 얼마 전에도 준이 호주 유학 얘기하지 않았어요?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니? 민지는
자신의 딸 준이의 유학헌을 꺼냈다. 하지만 영희는 알고 있었다. 그 돈이 실제로는 민지의 새 외제차를 위한 것이라는 걸. 수진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엄마,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영희는 서랍에서 통장을 꺼냈다. 지난 5년간의 입출금 내역이었다. 이거 한번 보렴. 통장에는 세 자녀에게 들어간 돈이 빼곡했다. 미선 결혼자금 명목 5천만 원, 준호 민지 사업자금 8천만 원, 아이들 교육비 매달 500만 원, 수진 차량 구입 6천만 원, 명품 구매 매달 평균 300만 원. 이게 다 필요한 거였잖아요. 민지가 발끈하며 소리쳤다. 정말 그랬니? 내가 준 돈으로 내가 산 명품 가방들, 외제차. 그게 정말 필요했던 거니?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다. 민지의 얼굴이 붉어졌다. 어머님, 저희 준호가 사업 실패하고 힘들 때 버팀목이 되어주신다면서요? 그런데 이제 왔어. 그래, 난 너희의 버팀목이 되고 싶었어. 하지만 버팀목이 되어준 게 아니라 너희를 나약하게 만들었더구나. 영희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어갔다. 어머님, 저희가 얼마나 효도했다고 이러세요? 설날에도 추석에도 한 번도 빠진 적 없이. 효도, 민지야, 내가 말하는 그 효도가 뭐니? 돈 받으러 올 때만 찾아오는 게 효도니? 영희의 결심 이후 집안의 분위기는 차갑게 얼어붙었다. 특히 준호의 아내 민지는 시어머니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듯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했다. 여보, 어머님이 정말 이러시면 어떡해요? 준이 유학은 어쩌고? 민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준호에게 투덜거렸다. 그녀의 손에는 새로 산 명품 가방이 들려 있었다. 당신도 좀 노력을 해봐. 카드값만 해도 매달 수백만 원씩 나가잖아.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뭐요? 내가 노력을 안 한다고요? 시어머니 환갑잔치도 내가 다 준비했고, 명절 때마다 음식도 제가 다. 민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 우리가 받은 것에 비하면. 당신은 늘 그래요. 어머님 편만 들고. 저는 이 집에서 뭔가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고등학생인 준이가 들어왔다. 엄마, 아빠. 준이야, 이리 와봐. 할머니가 너 유학 보내기로 한 거 알지? 근데 이제 안 된대. 할머니가 우리한테 등을 돌리셨어. 민지는 딸을 끌어안으며 말했다. 엄마, 사실 나 걱정 마. 엄마가 어떻게든 할머니 설득할게.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해. 준이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창문 너머로 할머니의 아파트가 보였다. 작은 베란다에서 할머니가 화분에 물을 주는 모습이 보였다. 한편 영희의 집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오갔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미선이 찾아와 애원했다. 미선아, 너는 왜 아직도 스스로 서지 못하니? 40이 다 되어가는데. 어머니는 모르시겠지만 요즘 세상이 얼마나 힘든데요. 결혼 자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영희는 한숨을 쉬었다.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결혼이니? 아니면 그저 남들이 하니까 하는 거니? 어머니, 난 이제 너희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하길 바란다. 그게 진정한 사랑이야. 저녁이 되자 영희는 베란다의 화분들에게 물을 주었다. 작은 새싹들이 조금씩 자라고 있었다. 마치 이제야 비로소 자립하려는 자녀들처럼. 여보, 제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남편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다. 밤이 깊어갔다. 창밖에서는 가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영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오랜만에 찾아갈 곳이 있었다. 오래된 은행 지점이었다. 어머니, 이렇게 오랜만에 뵙네요. 은행 지점장 김 과장이 반갑게 맞이했다. 네, 오랜만이에요. 남편 명의의 계좌 내역을 좀 확인하고 싶어서요. 김 과장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혹시 아직도 모르고 계셨나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김 과장은 조심스럽게 서류 하나를 꺼냈다. 영희의 남편 명의로 된 계좌였다. 그리고 그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다. 이건 준호 며느리 민지 씨 앞으로 매달 나간 돈인데요. 영희는 숨을 멈췄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민지에게 따로 돈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도 매달 수백만 원씩. 왜 이런 걸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희는 과거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 민지가 갑자기 시댁에 자주 드나들기 시작한 때 남편과 민지가 따로 만났다는 소문. 모든 것이 이제야 맞춰지는 퍼즐 조각 같았다. 현관문을 열자 뜻밖의 손님이 기다리고 있었다. 할머니, 준이었다. 어머, 준이야. 학교는? 오늘은 할머니께 꼭 할 말이 있어서요. 준이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사실, 저 유학 가기 싫어요. 엄마가 자꾸 강요하시는 거예요. 전 그냥 여기서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영희는 손녀를 꼭 안아주었다. 괜찮아, 준이야. 할머니가 다 알아. 엄마가 할머니 돈으로 새 차를 사려고 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제 유학은 핑계였던 거예요. 영희의 마음이 무거워졌다. 손녀마저 이런 거짓말에 휘말리게 한 것이 안타까웠다. 준이야, 내가 이렇게 바르게 자라줘서 고마워. 그때 현관문이 다시 열렸다. 민지였다. 준이야, 왜 여기 있어? 빨리 학원 가야. 민지는 영희와 준이를 보며 굳어졌다. 어머님, 이제 아셨나 봐요? 민지의 입가에 비웃음이 걸렸다. 당신 남편이, 아니, 제 시아버님이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지. 영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준이가 놀라서 할머니를 부축했다. 엄마, 이러지 마요. 조용히 해, 준이야. 이제 할머니도 알아야지. 시아버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민지의 목소리에는 승리감이 가득했다. 그동안 조용히 있었던 건 시아버님과의 약속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어머님이 우리 도움을 끊겠다고 하시니 저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네요. 영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시아버님은 저를 진짜 딸처럼 아껴주셨어요. 준호는 일에만 빠져 살았지만 시아버님은 달랐죠. 제가 외로울 때마다 위로해 주시고. 그만해요. 준이가 소리쳤다. 너까지 나서지 마. 이제 할머니 재산은 다 우리 거야. 시아버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민지가 가방에서 서류 하나를 꺼냈다. 보세요, 어머님. 시아버님이 남기신 유언장이에요. 모든 재산을 저한테 주신다는. 영희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할머니, 준이의 비명이 울렸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영희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병원으로 이송되는 동안 민지는 냉정하게 전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변호사님? 네, 이제 시작해 주세요. 어머님이 쓰러지셨거든요. 재산관리인 지정 신청. 병원 복도에서 준호가 달려왔다. 여보, 어머니가 어떻게? 걱정 마요. 이제 곧 모든 게 우리 뜻대로 될 거예요. 민지의 차가운 미소가 형광등 아래서 번뜩였다. 중환자실 안
영희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 있었다. 의사는 심한 스트레스성 쇼크 진단을 내렸다. 준이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울고 있었다. 그때 간호사가 다가와 면회 시간이 끝났다고 알렸다. 할머니, 제가 꼭 지켜드릴게요. 병실 밖 민지는 승리를 확신하는 듯 했다. 하지만 그때였다. 민지 씨, 낯선 목소리가 들렸다. 뒤돌아보니 양복을 차려입은 중년의 남성이 서 있었다. 누구? 저는 고인이 되신 장현수 님의 변호사 김정훈입니다. 민지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장현수 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 제게 중요한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변호사는 서류 가방을 열었다. 그건 제가 가진 유언장이 민지 씨가 가진 건 위조된 문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진 건 변호사는 녹음 파일 하나를 재생했다. 민지야, 나 좀 도와줘. 아버님 명의로 된 통장에서 돈을 빼내야 해. 준호의 목소리였다. 당신도 참. 알았어요. 근데 이거 들통나면 큰일 나요? 민지의 목소리. 이게 무슨. 장현수님은 이미 모든 걸 알고 계셨습니다. 준호 씨와 민지 씨가 회사 공금을 횡령하고 그걸 숨기기 위해 아버님의 계좌를 이용한 것까지. 민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리고 이건 변호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진짜 유언장입니다. 모든 재산은 영희님과 준이에게 상속되도록 되어 있죠. 물론 경찰에도 관련 자료들이 이미 전달되었고요. 그때 경찰들이 병원 복도로 들어섰다. 잠깐만요. 이건 다 오해예요. 민지가 소리쳤다. 전 아무것도 몰랐어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 당신도 같이 한 거잖아요. 민지가 준호를 노려보았다. 중환자실 안, 영희는 천천히 눈을 떴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할머니, 준이가 반가워하며 다가왔다. 준이야, 할머니, 이제 다 괜찮아요. 아빠랑 엄마가 그동안 잘못한 일들 다 밝혀졌어요. 영희는 약하게 미소 지었다. 네, 할아버지가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병실 밖에서는 경찰들이 민지와 준호를 연행해 가고 있었다. 일주일 후 영희는 퇴원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기다리고 있었다.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님.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현관 앞에 서 있었다. 누구? 전 현수 씨의 딸입니다. 순간 모두가 얼어붙었다. 준이가 놀라서 할머니를 부축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20년 전 아버지가 지방 출장 다니실 때 제 어머니를 만나셨대요. 전 그때 태어났고요. 여성이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이건 DNA 검사 결과예요. 그리고 그녀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젊은 시절의 현수와 낯선 여인이 찍힌 사진이었다. 거짓말이야. 영희가 주저앉으려 할 때 김 변호사가 앞으로 나섰다. 잠깐만요. 장현수님은 이 상황도 예상하셨습니다. 그가 서류 가방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냈다. 이건 민지가 준비한 가짜 DNA 검사 결과와 조작된 사진입니다. 민지는 교도소에서도 마지막 카드를 준비했던 거죠. 여성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당신은 민지의 사촌 동생 아닌가요? 김 변호사가 차갑게 물었다. 어떻게? 장현수님은 당신들의 이런 계획까지 예상하고 모든 증거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민지의 통화 기록, 당신과의 만남 사진, 심지어 위조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까지.
그때 경찰차가 도착했다. 이럴 순 없어요. 언니가 말한 건 여성이 울부짖으며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영희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안도의 눈물이었다. 끝까지 우리 가족을 지켜주셨네요. 경찰이 여성을 연행해 가고 난 후 김 변호사가 마지막 서류 하나를 꺼냈다. 사실 장현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고백하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영희는 불안한 눈빛으로 변호사를 바라보았다. 이건 민지 씨의 출생신고서입니다. 출생신고서라니요. 민지 씨는 사실 장현수님의 친딸입니다. 뭐라고요? 준이가 소리쳤다. 40년 전 장현수님이 한 여자를 만났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여자가 임신한 아이가 바로 민지였죠. 그 여자는 출산 직후 아이를 고아원에 버리고 사라졌고 영희의 손이 떨렸다. 그래서 현수 씨가 민지를 며느리로. 네, 자신의 딸을 직접 키우고 싶었지만 그러면 가정이 무너질까 두려우셨대요. 대신 아들의 배우자로 들이면 딸도 지키고 가정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셨나 봅니다. 그런데 왜 이제서야 장현수님은 돌아가시기 전 이 모든 걸 고백하고 싶어 하셨어요. 하지만 민지가 저지른 범죄들이 먼저 밝혀지면서 준이가 할머니 옆으로 다가왔다. 그럼 민지는 제 이모였던 거예요? 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어쩌죠?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장현수님은 마지막 부탁을 하셨습니다. 민지가 죗값을 치르고 나면 그때는 진실을 알려주고 용서해달라고. 밖에서 벚꽃 잎이 날렸다. 봄바람은 차갑고도 따뜻했다. 영희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작게 속삭였다. 당신 끝까지 힘들었겠네요. 이제는 편히 쉬세요.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준이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새로운 진실과 함께 그들의 봄은 시작되고 있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작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을 켜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